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 중에 한 분께서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올려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레이첼 67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현금 비중이 낮을 경우 10% 정도 현금 보유를 위해 주식을 정리한다면 미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정리하시나요? 이익이 많이 난 주식, 혹은 비중이 너무 많은 주식, 아니면 모멘텀이 떨어진 주식. 보유 비중이 조금 많아서 약간 정리하려고 하는데 모멘텀이 너무 좋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는 모멘텀이 너무 떨어져서 정리하려는데 손해를 많이 본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미주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제가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올려드린 답변을 보시면요, 제 기준은 늘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사고 싶지 않은 주식부터 정리합니다. 지금 추가로 매수하고 싶지 않다면 계속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첼 67님께서 세 가지의 매매 기준을 이미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이익이 많이 난 주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중이 너무 많은 주식, 세 번째는 모멘텀이 떨어진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이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을 보시면요, 이익이 많이 났다. 이거는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내가 이 주식을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서 이익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너무 많은 주식, 이거 역시도 기업의 펀드멘탈과는 단 0.000001%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주식을 많이 들고 있을 뿐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모멘텀은 약간 다르죠.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의 힘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주식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양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 즉 나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평가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죠. 예전에 메타가 굉장히 많이 폭락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메타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때 만약에 최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투자자가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22년 2월이 됐을 때 나의 평단가를 보니까요, 메타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44%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45%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줍줍 기회가 왔겠다, 이렇게 우량 주니까 지금 사면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요, 나의 평단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을 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그때부터도 메타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56% 추가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가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운이 좋게 메타 주식을요, 2022년 11월 달에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 주식을 들고 있다가 한 2023년 5월 달이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산 다음에 메타의 주식이 무려 188% 상승했다. 이제는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타의 주식은요, 추가적으로 1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이첼 67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0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 S&P 500은 0.18% 빠졌습니다. 다행히 나스닥 혼자 0.27% 소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제가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방송에서 제가 Fear and Greed 인덱스가 75를 찍었는데 지난 몇 주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가 75를 찍으면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역시도 3대 지수 중에 나스닥만 상승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다시 71까지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계적인 매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져볼 만하죠. 앞으로도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75까지 올라가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주온 탑픽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반 정도는 상승하고 반은 떨어졌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앱러빈이고요. 9.39% 하루 만에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좋았습니다. 4.14% 굉장히 좋은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세 번째는 우버입니다. 플러스 1.64%, AMD가 플러스 1.24, TSMC 플러스 0.58, 알파벳이 플러스 0.4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5, 브로드컴 역시도 0.06%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메타가 0.23%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63, 테슬라 마이너스 0.84, 비트코인이 67,260까지 하락을 했고요. iShares 러셀 2000 ETF, IWM이 마이너스 1.5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6%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B2가 마이너스 2.59, 제타가 마이너스 3.62, 마지막으로 TNA가 4.7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했죠. 왜냐하면 마켓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하락한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명한 녹색 하나가 보이죠.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어제 엔비디아는 무려 4.14%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폭등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종목이 엔비디아거든요. 자, 그 와중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엄청난 모멘텀을 자랑하는데요. 잠깐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죠. 일단 엔비디아의 모멘텀 지표를 잠깐 보시면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매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부분은요. Relative Strength Index, RSI가 70을 넘어섰습니다. RSI가 70을 넘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과매수된 상태다. 그만큼 지금 모멘텀이 너무나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주가 차트 공부하기에 정말 유용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목격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기에 보시면 돌파가 나타났잖아요. 한동안 횡보를 하던 박스권에서 탈출을 하면서 위로 급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부근에서 두 번이나 막히면서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비슷한 부근에서 막히면 그 다음에는 힘을 잃는 것이 보통 주가의 추세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W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두 번이나 같은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단한 지지선이 발견이 되면 그리고 나면 주가는 신나게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지금 정고점을 뚫고 나갔잖아요. 자,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나가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멋진 모멘텀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하나의 현상이 발견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보시면 삼각 수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은 변화가 없는데 저점만 계속 올라가는 삼각 수렴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정리를 좀 해놨죠. 여기 보시면 상승형 삼각 수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요. 상승형 삼각 수렴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돌파를 하면서 멋진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다. 자, 여기 정리가 돼 있죠.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은 그대로이나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하락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며 주가의 모멘텀이 강력하고 관련 종목에 호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량까지 동반한다면 상승 가능성이 무려 70%로 매우 크다. 따라서 상승형 삼각수렴이 나타나게 되면요, 보통 70%는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는 이러한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긍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베스팅 프로에 들어와서 이동 평균선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은 20일 이동 평균이고요. 녹색, 좀 진한 녹색은 50일 이동 평균, 그리고 연두색은 150일 이동 평균입니다. 각각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선에 따르면 여기쯤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가장 단기 선이 밑으로 떨어졌고요. 두 번째 중기,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위쪽에 장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세 가지의 이동 평균이 역배열됐을 뿐만 아니라 우하향해야 되죠. 따라서 세 가지 선 모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당시에 2022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면서 매도 신호가 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가 언제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선이 다시 정배열되고 있죠. 가장 위쪽에 20일, 그리고 두 번째가 50일, 세 번째가 150일 장기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 세 가지 선 모두 우상향합니다. 따라서 이쯤에서 다시 엔비디아를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날짜는요, 2023년 1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선이 계속해서 나란히 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잠깐 혼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다. 따라서 지금은요, 엔비디아 주식이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주식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부정적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적인 추세에 비해서 나스닥 100이 약간 부진한 상태고요.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레이몬드 제임스에 따르면 월가는 10월에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요 지수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퀀트 및 기술 전략가 자베드 미르자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나스닥 100 지수는 7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미르자에 따르면요,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것은 광범위한 강세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테크주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상승 추세가 나타날 때 주도주가 먼저 앞서서 그 시장을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장의 폭이 넓어지면서 결국 정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순환이 반복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나스닥 100은 시장에 보다 성장성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차이, 이 얘기는 이제 나스닥 100이 다른 지표보다 부진하다는 얘기죠. 자, 그 의미는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현재 4년 주기의 후반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시장에 보다 성장 지향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현재 4년 주기의 후반기,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다른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나스닥 100은 성장성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다. 이 얘기는요, 성장주가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장주는 테크주랑 일맥상통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성장 주기는요, 보통 테크주가 달리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주식들이 쫓아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나스닥 100이 부진하다는 얘기는요, 드디어 성장성 있는 주식, 테크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여러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지금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 조금 있다 이 상승장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S&P 500 지수, S&P TSX 컴포짓 종합 지수, 이거는 이제 캐나다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은 아직까지도 7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추세가 발견되는 거죠. 월요일 나스닥 100 지수는 최고점 대비 2%가량 하락한 채로 거래가 됐고요. 기술적인 지표에 따르면 이 격차는 당분간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르자라는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르자에 따르면요, 나스닥 100 지수는 다른 북미 주가 지수와는 달리 새로운 단기 기계적 매도 신호를 촉발했다. 지금 추세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나스닥 100 지수의 부진만이 강세장의 새로운 국면을 가리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따라서 나스닥 100 지수 말고도요, 하락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주목할 만한 데이터 포인트로는 CBOE 변동성 지수, 우리가 빅스라고 부르는 거죠. 빅스가 만약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 위험하다. 빅스 잠깐 보여드리죠. 지금 현재는요, 최고점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어제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20 이하로 떨어져 있죠. 따라서 빅스 지수가 만약에 정고점보다 올라가게 되면 이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전에 있었던 20을 넘어가서 23, 24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캐나다 TSX 종합지수가 S&P 500을 상회하게 된다면, 따라서 미국의 종합지수보다 캐나다가 더 잘 나가게 되면 그것도 위험하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iShares S&P TSX 60 인덱스 ETF가 있는데요. 캐나다를 대표하는 이 ETF는 현재 YTD로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23% 올라갔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WTI 유가입니다. 만약에 배럴당 94달러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WTI 크루드 오일 가격이 70.20입니다. 따라서 94가 되려면 굉장히 많이 남았죠.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하락장을 예고하는 그러한 지표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세장의 후반 단계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르자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5년까지의 전체 증시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여전히 상승 쪽이다. 따라서 내년에도요,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후반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락장을 우리가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QQ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의 모멘텀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QQQ의 모멘텀은 굉장합니다. 특히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고요. 26가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매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중립은 10가지, 그리고 매수는 16가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주가 차트도 너무나 좋죠. 자, 아직까지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고점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삼각수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형 삼각수렴은 이 올라갈 확률이 70%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QQQ가 이 500달러 부근에서 막히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드디어 QQQ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동평균선들이 보여주고 있는 QQQ의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QQQ를 언제 매도하고 매수하라는 신호가 과거에 났는지 옛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2022년 2월 19일 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시면 세 가지 선이 역행이 됐죠. 가장 위쪽에 장기선이 있었고요. 중기선이 중간,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단기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세 개의 선이 다 모두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죠. 따라서 이때는 QQQ를 팔아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언제쯤이냐면 2023년 4월입니다. 4월 초에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단기선,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 순서로 정렬이 다시 제대로 됐고요. 세 가지 선 모두 드디어 우상향하는 추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매도 신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가지 선이 나란히 올라가고 있고요. 중간중간 교차가 되긴 하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 가장 위에 단기선, 중기선이 가운데 있고요. 장기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조건, 세 가지 선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모습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뉴스 기사는 아니고
앞에 기사에서 등장했던 단어, 미국 증시의 4년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4년 사이클 개념은 주로 대통령 선거 주기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주식시장은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와 일치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4년마다 선거가 있는데요. 이 대선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슷한 수익률을 내면서 사이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대통령 선거 주기 이론의 기원을 보시면요. 예일 허시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무려 1967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주요 요점을 보시면요. 1년차, 선거 후에 바로 다음 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이 해는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 대통령이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이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고요. 자, 2년 차를 보시면요. 새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일반적으로 시장 성과가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차가 제일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해가 3년차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힘도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4년차, 올해 같은 경우죠.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4년차는요,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제 대선에 집중하면서 집권당이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을 많이 시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사적인 성과인데요. 1896년부터 시작된 주식 트레이더 영감에 따르면 각 주기 연도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같은 경우는요, 3% 올라갔는데요. 4등입니다. 꼴찌를 했고요. 2년차는 플러스 4%, 이건 3등이고요. 3년차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10.2%, 그리고 4년차에도 6%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요, 1896년이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기준이 다우존스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다우존스는 미국 증시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33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은 대선 주기에 따라서 어떠한 수익률을 냈는지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년 차는 플러스 6.7%, 2년 차는 플러스 3.3%, 그리고 3년 차는 플러스 13.5고요. 마지막으로 4년 차가 7.5% 상승했습니다. 자, 따라서 다우존스랑 비슷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일단 3년차가 가장 좋았죠. 1등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등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차가 2등을 차지했고요. 자, 그리고 1년차, 2년차는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해가 2년차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과거 8년간도 지속됐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1등하고 꼴등은 일치를 했습니다. 2019년 28.88% 올라가면서 3년차에 가장 좋았고요. 2년차가 꼴등을 했죠. 마이너스 6.2%,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주기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3년차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 24.23%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1년차에 26.89% 올라가면서 1등을 차지했다는 점이 조금 새롭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년차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요. 보통은 3년차가 가장 좋다. 물론 이제 예외 없는 규칙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2년차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2026년에 우리는 주식시장을 좀 떠나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론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관관계는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따라서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시장 성과는 대선 주기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변동, 경제 상황, 글로벌 이벤트, 투자자 심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대선 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기준금리 역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연준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할런지, 경제 상황, 지금 현재 리세션이 올 확률이 적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지,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지, 글로벌 이벤트, 중국과의 관계는 탄탄한지, 아니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부양책을 펼치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다양한 뉴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악재입니다. 헤지아이라는 투자기관에서 공매도 추천 리스트에 마이크론을 포함했다라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이 바탕이 돼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월요일에 투자 리서치 회사인 헤지아이에 의해서 새로운 공매도 추천 주식으로 추가됐습니다. 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매도를 추천하는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특히 계절적으로 어려운 2025년 2분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2025년 2월 달에 종료하는 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12월, 1월, 2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에 마이크론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이 2025년 회계년도, 지금 현재 컨센서스 성장률이 52%인데요. 이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승 여력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헤지아이의 분석가 펠릭스 왕의 의견입니다. 경영진은 2025년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이제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서 아마도 경영진이요, 굉장히 자신 없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지아이는요, 2025년에 향하는 시점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부르는 HBM이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위상을 높여준 바로 그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HBM이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우려 사항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D램 용량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그만큼 용량이 확대된다. 이 얘기는요, 생산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의 HBM3E 문제가 해결되고 검증을 받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여부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얘기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검사했을 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다시 합격을 받으면서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삼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년에 공급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데요. 조만간 삼성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용량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2025년에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D램도 안 좋고 낸시 플래시도 안 좋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매도해라, 이런 주장이라고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펠릭스 왕은요, 모바일 PC와 같은 BAI 부분에 대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더 나은 톤, 그리고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2025년으로 향하는 회복세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문제는 특정 소비자 최종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2년 동안 모바일 시장 그리고 PC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재고였습니다. 재고가 많게 되면요, 아무래도 새로운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멘텀 업데이트입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3가지는 매도, 10가지는 중립, 13가지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삼각수렴이죠. 그리고 삼각수렴 중에서 가장 좋은 상승형 삼각수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형 삼각수렴은요, 저점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관련 종목에 호재가 있을 때 이러한 상승형 삼각수렴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두 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량까지 동반만 될 수 있다면 상승 가능성은 70% 정도 된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상승 가능성이 70%인데요. 지금 공매도 추천 리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과연 기술적인 분석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공매도 추천 리스크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에 미준 탑픽 중에 가장 모멘텀이 떨어지는 주식, 제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주가가 15.6% 급락을 했고요. 한 달 동안도 마이너스 9%입니다. 물론 이제 기간을 늘리게 되면 굉장히 좋은 주식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모멘텀이 약화된 것은 과연 줍줍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타는요, 마케팅 기업인 라이브 인텐트의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AI 기반 마케팅 전문 기업 제타 글로벌이 오늘 사람 중심 마케팅 기술로 유명한 라이브 인텐트 인수를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심이란 얘기는요, 타겟팅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라이브 인텐트고요.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인수권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라이브 인텐트 인수는 제타 글로벌의 재무 프로필을 개선하고 기업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재무 프로필을 개선한다. 이 얘기는요, 즉각적으로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에비타 수익을 이미 만들어내는 기업이 라이브 인텐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이 더해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업 고객에게는 더 큰 가치를 제공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타 글로벌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데이빗 스테인버그가 나오는데요. 이번 통합이 총 마진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고객에서 직접 채널로의 수익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총 마진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직접 채널로의 수익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 얘기는요,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7년 데이빗 스테인버그와 존 스컬리가 설립한 제타 글로벌은요, 인공지능과 방대한 독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마케터가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바탕의 마케팅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 회사의 성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 전망 진술에 따르면 라이브 인텐트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제타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클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미래 성장과 가치 평가의 우려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식 등급을 equal weight,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 전망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하나의 이유가 됐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타 글로벌은요, 마케팅 플랫폼 라이브 인텐트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시장 입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략적 인수를 통해서 제타 글로벌은요, 신원 확인 능력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퍼블리셔 수익화를 증대할 것이다.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플랫폼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인수 소식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투자 기관도 많았습니다. 먼저 DA 데이비스는요, 제타 글로벌의 목표 주가를 39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45%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카나코드 제뉴이티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강력한 모멘텀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니드안 같은 경우도 제타 글로벌과 라이브 인텐트 간의 시너지를 강조하며 36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바클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하락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모멘텀 지표를 보면요, 현재 26가지 지표 중에 12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5가지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39에 머물러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머리랑 어깨가 나오죠. 따라서 여지없이 머리 어깨가 나오면서 삼각형이 구성되면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이 다시 한번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정고점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지지선을 만났는데 이러한 지지선에서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매매 결정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올려주신 멤버분이 계셔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짱짱구24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회사 합병도 하고 곧 흑자 전환될 것 같은데 좋은 펀더멘탈인데 시킹알파의 모멘텀은 왜 매도를 주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모멘텀 지표가 왜 나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모멘텀은 쉽게 말해서 주가의 흐름이다. 그리고 모멘텀 지표가 매도라는 의미는요, 현재 해당 주식의 주식 흐름은 매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멘텀 지표가 매수면요, 지금 매수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추세가 지배적인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추세가 다시 전환되기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멘텀이 좋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추세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추세는 보통 촉매제라고 부르는, 카탈리스트라고 부르는 호재 혹은 악재에 의해서 전환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도 촉매제 하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로보택시에 의해서 하향하던 추세가 갑자기 급 반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봤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촉매조가 있으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촉매제가 바로 어닝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향후 어닝 결과 등을 통해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추세에 반대되는 투자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분간 추세를 바꿀 만한 촉매제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추세에 편승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짱짱구24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2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춤추는 고양이 86462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니 귀중한 정보를 자세히 빠르게 접하고 주식 투자에 참고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멤버십 가입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좋은 수익이 나서 국가의 양도세도 냈답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주님 영상을 꼭 보라고 홍보도 한답니다. 꾸준히 듣고 공부하다 보니 매매 시점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욕심을 줄이니 이익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은 패권 국가고 세계 제일이니 망할 일이 없을 듯하니 미주님 따라서 기업 실적 보면서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미주님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멤버십 가입해서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 되시고 미주님은 건강 지키시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